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교육의 마지막 강의인 포스트 휴먼 시대의 AI 윤리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AI 시대의 윤리학의 지형도 그리고 포스트 휴먼적 존재들, 결국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이나 기계적 존재인 AI도 우리가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의 관계성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포스트 휴먼적 윤리의 어떤 이론적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핵심 부분인 인공지능 윤리, 그리고 특히 윤리적 AI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시는 그런 그림이 윤리학의 개념 범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윤리, 메타윤리, 그리고 응용윤리로 나누어지고요. AI 윤리는 바로 새롭게 등장한 윤리로서 윤리를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하나의 윤리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윤리학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도덕적 행위론 이론이 있고요. 이것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자유주의적 합리론에서 발달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윤리관도 있고 공동체주의적인 규범론도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도덕적 가치가 상대적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것이고 어떤 맥락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존의 윤리학의 구분들이나 개념도들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도덕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포스트 휴먼 윤리, AI 윤리도 사실은 포스트 휴먼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 윤리는 AI 윤리는 인본주의적 가치만을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게 본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AI 윤리에 맞는 윤리관이 무엇일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거고요.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AI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AI와 인간은 어떤 관계를 설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올 AI 시대에서 가치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같을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AI 윤리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기초 질문을 가지고 AI 시대의 윤리를 고민할 텐데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질문이 바로 인간은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AI가 단순한 도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AI는 단순한 도구로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기반입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AI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럼 순수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이미 인간은 순수한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술적 환경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따른 윤리적 가치관들이 정해지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체성이라는 것이 AI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능동성과 주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능동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는 이미 주체성과 능동성을 사용자로부터 이양받아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필요한 도구로 그 스마트함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AI 기기가 혹은 인공지능이 판단과 행위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이걸 논의하려면 전통적인 인본주의 가치관으로는 설명 윤리학의 논의가 전립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탈인본주의적 가치를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두 번째 단계, 포스트 휴먼적 존재들, 인간, 동물, AI는 앞으로 어떻게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자, 서로 상호 얽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과 상호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동물은 생태적인 환경의 존재를 의미하고요. AI는 기계적 환경을 대표하는 존재겠죠. 그 사이에서 인간이 이들을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 사회를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전제라는 것을 저와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휴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윤리학적인 논의, 그다음에 생태 페미니즘적인 논의,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던 신물질주의적인 이론, 그리고 객체 지향 존재론, 다시 말해서 사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존재론이라는 거죠. 단순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간만이 주체이고 인간만이 목적이고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윤리적 가치의 기준이었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생태적인 위기나 그 다음에 지구 환경, 자원, 에너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도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 잘 아시죠?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줄이는 겁니다. 생태적 파국, 기후 환경 위기의 파국을 속도를 줄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됐었죠. 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되돌릴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유일한 가능성은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생태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 제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은 책들 참고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휴먼 에이전시도 인간에게만 에이전시, 능동성, 주체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요즘에 대부분의 이론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행위자망 이론이 설명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대표성 이론, 이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우리가 밑에 있는 삼각형 그림이 보는 이런 관념이 전통적 관념이었는데 이 관념은 생태주의자들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겠죠. 인간이 모든 세상 사물을 지배한다. 이런 편견, 잘못된 관념 때문에 지금 생태 위기가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자연 파괴의 논리고 동물 학대의 근거가 돼 있고 또 인간만을 위해서 어떤 유전자 조작을 식물을 남용해서 생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을 지적했던 학자가 바로 스피노자의 내재적 윤리학의 가치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재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 글씨에서 보듯이 사물들은 인간이 그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사물들 간, 자연 사물들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나타나서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인간만을 위해서 파괴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스피노자는 약 1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던 거고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는 어떤 그 환경적 파국에 이르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생태계에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자. 이것이 내재적 윤리학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탈인본주의적 가치관인 거죠. 자, 생태 페미니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플한 겁니다. 남성 지배적인 세계에서 여성성이 배타적으로 남용되고 착취당해 왔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남녀 평등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 이분화된 가치관이 문명 대 자연, 그리고 이성 대 감성, 그리고 인간 대 동물, 그리고 사이보그를 분리하는, 그래서 인간이 사이보그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 하셔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생태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 중심으로 세계 문명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와 동시에 자연성이라는 것들이 배타적으로 파괴되고 관심을 갖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여성이 더 우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객체지향 존재론이 있습니다. 결국은 객체의 의미를 부여하자, 객체의 역할에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인간만이 주체라고 생각했던 관념이었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주목하자는 것이 AI 윤리관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AI에 있어서 AI는 도구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AI를 도구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필요할 때 도구로만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는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주체성과 능동성, 자율성을 양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AI가 갖고 있는 미래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I의 그런 주체성, 양도성, 주체성, 어떤 자율성을 양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AI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남겨진 과제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하지 않고 주체성과 자율성을 양도하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비대표평형 이론 말 그대로 인간이 세상을 대표한다는 관념은 편협한 관념이다라는 거죠. 인간만의 목적, 인간만의 대표한다는 자격 이런 것들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생태적 문제에 그다음 미래의 기술적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포스트 휴먼적 존재의 윤리적 기초는 무엇인가?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체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적 주체성의 개념은 맨 밑에 있듯이 상대적이고 복합적이고 의존적인 주체성을 갖습니다. 자, 많은 문화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론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이고 주체적인 존재이고 이런 관념은 우리가 그런 관념을 너무 당연시 해왔는데 그런 관념이 생겨내는 배경들이 뭐냐면 인간 사회 2000년, 3000년, 길게 잡으면 3, 4000년, 짧게 잡으면 2000년간의 인간 사회에서 인류 집단이 수평적이거나 평등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수의 특별한 집단, 그리고 국가, 민족, 인종, 그리고 특별히 또 뭐 남녀의 차별적인 그런 존재들이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고 착취해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나머지 착취받고 힘이 없었던 존재들이 주체성과 자율성과 능동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주체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적으로 자율성과 어떤 인권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자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게 계층화되고 분리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환경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를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인간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독자적인 주체성을 얘기할 수 없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체성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긴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독자적인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미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독자적인 정체성은 더 이상 없죠. 사람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뭐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정체성, 뭐 회사에서는 어떤 근로자, 뭐 부장님으로서 정체성, 뭐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정체성과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의 정체성, 혹은 게임 속에서 정체성이 각각 다릅니다. 결국 정체성은 수많은 정체성들이 어울려져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적 존재도 이런 다양한 정체성들의 아상블라주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 개념의 핵심입니다. 남녀 간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만의 100%, 여성만의 100%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인 사람도 9대1의 정체성, 8대2의 정체성, 7대3의 정체성, 심지어는 5대5 혹은 4대6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성성, 여성성의 신체적 특징을 타고났지만 반대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띠고 다녔는데 여성의 정체성이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그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을 뿐이지 자연성의 차원에서는 그런 정체성의 섞임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겠지만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혼선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동물권도 강조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인권과 동물권이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인간과 동물권을 1대1로 비교하면 당연히 뭐 인간에게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권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에게 그 동일한 권리를 줘야 된다. 이게 윤리적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흔히 말해서 호모사피엔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물에게도 부여되고 또 사회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는 어떤 AI와 같은 기술적 존재에게도 점차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이 현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는 능동성과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인간만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이제는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이 벗어나야지 미래의 포스트 휴먼적 환경에서 윤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존재가 등장하는 AI가 등장하는 미래 사회, 그리고 그것과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AI가 이제 A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당연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advanced capitalism, 진보적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모두 인정하듯이 AI의 개발과 발전은 자본주의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냐? 흔히 말해서 빅테크나 IT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자본과 권력들, 그리고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 기술적 상황 안에서 AI를 그 소수의 자본가나 소수의 그 IT 기업들이 그 AI의 통제와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 그 AI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쓰일 확률이 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의 AI를 통제하고 주도하고 있는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나머지 집단들이 통제받을 우려가 당연히 큽니다. 그랬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강화되는 상황이 바로 진보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소수 특정 집단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판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I를 통해서 인간 강화 기술, 유전자 조작, 환경 통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류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권위 있고 공통되고 어떤 민주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소수 일부 국가나 소수 일부 기업이 통제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고 어떤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포스트 휴먼적 윤리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디지털 윤리를 강조를 해왔죠. 그 디지털 사회에 접해들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나 공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학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AI 윤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공학 윤리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이제 개발자나 과학자들이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AI를 개발할 때 윤리적인 원칙을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부분이 바로 그 공학적 기기들을 AI를 활용했을 때 일반인들이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윤리나 공학 윤리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AI 윤리인데 AI 윤리가 위에서 세계 차원으로 다르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인간 중심 AI 윤리입니다. 모든 윤리적 기준을 인간의 중심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 상태로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 중심으로 윤리적 가치를 설정하고 그렇게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는 결코 인간 중심, 이 윤리만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더 이상 윤리적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것이 두 번째, AI 보조 윤리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AI가 윤리적 공동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의 인간중심 윤리는 인간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AI는 단순하게 수단이자 도구이고 나머지 모든 책임을 인간이 지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를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과 AI가 공동 주체로서 공동 책임과 어떤 법적인 윤리적 어떤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AI 보조 윤리 차원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우리가 자율성을 AI에게 넘겨주고 주체성, 능동성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 AI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당연히 인간도 져야 되고 AI도 일정 부분 져야 된다. 그러는 게 당연하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AI 보조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사용될 고민이 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인간 중심의 AI가 아니라 AI가 주체성과 능동성을 발휘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AI가 그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AI가 주체성, 자율성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모든 개발을 멈추고 과거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면 세 번째 오른쪽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개발의 방향성은 이 AI에게 점점 더 강화된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AI는 윤리적 AI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휴먼 센트릭 AI 윤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블랙박스 모델. AI가 어떻게 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자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지키라는 거죠. 바이어스도 디스크리미네이션, 편견과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성,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코퍼레이션을 그다음에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그런 데이터 활용하자 이런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주의하자. 이게 휴먼 센트릭 AI입니다. 그죠?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런데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점점 당장한다는 겁니다. 자, AI ethics 뭘 고민합니까? 여러 가지 윤리적 가치들. AI ethic에 대해서 윤리적 준거 가치들 수백 개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 개고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전문가들이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죠. 수백 개가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뭐 대동소이하고 정리해보자면 transparent, 투명해야 된다. auditable,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fair,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explainable,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치 기준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에이티컬 이슈가 일어나죠. AI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슈가 일어나는데,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 이슈가 어떤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자, AI를 사용할 때, 여기 보시면, 맨 왼쪽 거 보시면, Java applicant를 스크리닝하는데 AI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혹시 편견과 차별에 의해서 스크린을 하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AI가 서베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감독한다는 거죠. 이것도 AI가 서베일런스를 남용하지 않을까 주의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 구입자, 어떤 구직자들을 여러 가지 수천, 수만 통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매번 취업 시즌에서 구직자들이 수천, 수만 건들이 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스크린을 합니까? 사실 AI하고 상관없이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기계적으로 스크린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보지도 않아요. 이 취업 담당관들이 그걸 일일이 찾아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로 입력을 하면 그 입력에 있어서 기업이 원하는 값들을 설정해서 필요한 것으로만 다 스크린해 냅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 뭐 몇 점 이상 한다든가 어떤 최소한 뭐 어떤 학벌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이미 스크린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크린했을 때 AI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에서 그걸 필요로 하니까 필요한 만큼 스크린 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AI가 도입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 좋게 쓸 수 있는 겁니다. AI가 훨씬 더 스마트하고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기계적으로 스크린하고 기계적으로 서베일런스 감시하던 것에서 AI 기술이 도입되면 편견과 차별을 오히려 줄이는 상태에서 스크린할 수 있겠죠. 감시를 더 선별적으로 현명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AI를 잘 사용하는 것과 AI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AI가 문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AI와 상관없이 편견과 차별과 스크리닝과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AI가 도입되면 더 강화될 위험은 있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AI를 제대로 쓰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기계적으로 판별했던 것들을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열렸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AI 윤리를 이해하고 AI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먼 센터드 AI 에딕스에서 이렇게 10가지 것들 있잖아요. 휴먼 라이트를 지키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다방성을 인정하고 퍼블릭 굿 공공선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세이프티 안전성을 담당하고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 뭐 상식적인 거라서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10개가 될 수 있고 뭐 5개가 될 수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지키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등장한 지도 이런 증거들이 등장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AI 에틱스 윤리적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은 그냥 설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참조해야 될 가치 기준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걸 요약하면 5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Safety, Privacy, Transparency, 투명성, Fairness,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그러니까 어떤 설명 가능성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준이 되는데 criteria, AI 윤리의 가치 기준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AI가 결국은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I에게 윤리적 영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사회적 관계에서 AI와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가치 기준을 잘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 어떤 미세한 부분에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윤리적 대리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자, 명시적 대리자는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측면에서 인간을 대리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명시적 대리자의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한테 역할을 한정 지어주고 할 수 없는 거,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공지능이 그냥 그것만 따르게 되면 전혀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리나 논란거리나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얘는 애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스마트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간이 행동의 결과와 그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암묵적 대리자의 상태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서 섞여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과 상관없이 현재 법률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법적 어떤 규칙들과 법적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을 때리지 말자,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런 디테일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암묵적 대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완전한 대리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은 뭐 집에 가만히 있고 인공지능이 대신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이게 꼭 물리적인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리한 어떤 아바타나 이런 것들이 사이버그나 어떤 네트워크나 메타버스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저지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 얘가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상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AI가 나의 완전한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의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완전한 대리자의 개념입니다. 앞으로 그런 환경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주체성이 점점 인간에게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윤리적 AI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던 덕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이런 세 가지 의무론,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윤리 이론들이 있을 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덕윤리는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덕을 갖춰서 인간의 덕과 그다음에 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AI를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전통적인 사회에서 필요하지 미래의 기술적 사회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없습니다. 별로 미래 사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람은 착해야 된다, 뭐 어른을 존중해야 된다, 인간성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윤리적 가치관은 미래 세계는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별로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제 중요해지면 가운데 의무론적인 것이 중요하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규칙을 통해서 윤리적인 어떤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론적인 가치로 규칙을 삼으면 뭐 디테일하게 잘 삼으면 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활동될 때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의무론에 기초해서 알고리즘을 이것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나 공학자들이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테일한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한 윤리적 가치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사회 속에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겠죠. 사실 의무론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상관없이 인간 사회에서도 수많은 디테일한 규칙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진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범죄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의무론적인 많은 가치들, 윤리적 기준들이 있지만 수많은 어떤 법적인 문제, 범죄 문제, 그다음에 불공정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론만 가지고도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다음에 사물의 어떤 일의 결과물이 전체적인 사회의 공적인 가치, 기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최근에 사실은 윤리적 가치 기준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가 윤리적 주체로 등장했을 때 덕이나 의무론적인 차원보다는 인간의 지금 현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윤리가 윤리적 대리자가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대리자 역할이 최소화된 상황에서는 쉽습니다. 쉬운 질문이라는 거, 윤리적 질문이. 그렇죠? 그래서 요 밑에 중간에 보시듯이 AI 윤리적 충고 뭐 5개, 6개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 놓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뭐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점점 윤리적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인간 사회에 섞여서 막 활동하게 될 때 얘네들을 어떻게 윤리적 문제로서 고민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불확실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해석 불가능한 근거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판단이 잘못 안 되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그렇지만 AI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부작용의 요소도 있고 윤리적 책임 부여가 어려울 상황들이 점점 많아진다. 왜냐하면 인간과 AI가 주체성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점점 AI가 점점 더 그걸 많이 부여될 경우 어려운 질문에 놓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AI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AI 자체가 윤리적인 주체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리적 AI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최근까지 논의한 모든 학계의 논의의 방향성과 통찰력을 종합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윤리적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은 금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 무효화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윤리적 AI 개념, ethical AI 개념이 핵심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에 보듯이 ethics of AI, AI를 잘 운영하기 위한 수많은 윤리적 가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점점 ethical AI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 다시 말씀드리면 AI를 수단이나 도구로 놓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 가치 기준을 접목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ethics of AI입니다. 그런데 점점 ethical AI, 그게 되게 모호한 영역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생성형 AI는 생성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변하고 있고 얘가 자율성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한테 윤리적인 자율성, 능동성, 주체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AI를 그러면 어떻게 얘가 나름대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AI 개념을 바탕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 AI 보조윤리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ethical AI 원칙들이 뭐냐? 당연히 사회적 well-being, 그 다음에 unfair, bias, 편견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privacy 조심해야 되죠. 얼마나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human centered, 기본적으로 AI를 위한 윤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인간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accountability, 책임성과 설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value alignment, 자,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될 것인지도 alignment 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governable입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통제해야 되겠죠. 근데 그 통제가 누가 해야 되느냐? 빅테크 기업이나 어떤 특정, 미국 정부, 기술적으로 뛰어난 정부나 기관이나 회사, 사기업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그것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관점을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디지털 교육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포스트 휴머니즘,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다뤘고 윤리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life라고 하는 관념도 생명과 물질을 구별하는 관념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관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명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이론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의 세계관은 생명과 물질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생명이 우선이고 물질과 생명은 별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 관념에서 나온 겁니다. 2000년 전에 종교적 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윤리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그 윤리관을, 미래 윤리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라이프 3.0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런 거예요. 라이프 1.0은 완전히 바이올로지컬한, 순수하게 과거에처럼 어떤 생물학적인 관념의 라이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간 사회는 이미 그 순수한 생물학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그게 컬처럴, 문화적인 요소가 도입된 생명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순수학적인 생물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가 도입돼서 만들어진 인류라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 2.0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생물이라고 비유하자면 아메바라든가 뭐 바퀴벌레, 개미, 이것은 이런 존재들은 뭐 문화적인 것이 약하기 때문에 문화적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고등생명, 그다음에 인간, 유인원 이런 정도가 되면 문화적인 요소가 가입된 그런 생명체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테크놀로지컬, 기술적 요소가 도입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AI나 사이버그, 로봇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로봇도 생명체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라이프 3.0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개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론론적 생명과 물질의 연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자, 맨 밑에 단계에서는 그 기준이 레플리케이션. 자, 생명의 개념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복제잖아요. 그러나 레플리케이블 가능한가가 밑에 단계인데 그것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는가 봐. 자, 생명체, 아메바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차원이 바로 문화적 차원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컬처럴한 문화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디자인될 수 있는 수준이죠. 당연히 로봇이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것을 하드웨어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단계입니다. 자, 생명을 하드웨어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가 관념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로봇이나 우주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사실 하드웨어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라이프 3.0의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진 않겠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점점 문명이나 기계 문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 관점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구의 환경에서 생태적인 환경에서만 살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라이프 3.0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통찰력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윤리 문제에서 자율주행자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세한 것을 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율주행차에다가 우리가 어떤 행동에 편리성을 때문에 우리의 주체성을 이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A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Fairness, Accountability, 투명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윤리적 기준인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차의 윤리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차가 나름대로 행동의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물론 알고리즘에서 돌아다니겠지만 인간 사회를 말 그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제돼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한테 윤리적 주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부여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수많은 이제 회사들이 있다는 거고요. 에티컬 AI를 고민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포스트 휴먼적 윤리관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간 혹은 호모사피엔스가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덕윤리, 관습적인 윤리, 문화적 윤리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혹은 보편적 윤리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세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칸트의 합리론에 의해서 합리적, 이성의 영역으로 합리적으로 윤리를 판단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합리적 윤리관의 제한점은 뭐냐면 바로 생태적 존재들은 배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적 존재들을 윤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생태주의 윤리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윤리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자, 인간만이 위한 거고 생태적 환경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인간은 자연의 생태계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만을 위해서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고 지속이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이 지구 문명이 거의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적 존재들이고 이 존재들이 인간 사회에서 섞여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얘네들이 단순한 도구이면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의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까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기술적 존재들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윤리적 관점으로 얘네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공동체주의의 영역에서 규범의 문제라든가 사회문화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기술성 영역, 그다음에 공동체주의 영역, 그다음에 자연성 영역을 모두 고려한 포스트 휴먼적 윤리의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에는 인간과 생태적 환경을 보듬어 나가면서 미래에 등장할 기술적인 존재들과 같이 부딪히며 뭔가 지속 가능성을 확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구 환경에서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현재 기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평등,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을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수만이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면서 살아남고 있죠. 그것을 자본의 도움으로 혹은 기술의 도움으로 소수만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지구촌 집단과 인종,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순한 방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니까 더 복잡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결국은 인간만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생태적 위기, 지구 자체의 지속 불가능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동의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 에너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기술을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고민하고 윤리적 가치 기준을 세우고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는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디지털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